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2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자가 왜 이렇게 낮죠? 네,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미 31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현재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 또 전력, 용수, 토지 부족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은 부족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서 폭발할 지경이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준 기업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아울러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영남 지역의 인구가 1,300만, 호남 지역의 인구가 5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어거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이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한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된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은 첨단 산업, 그중에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가 이제 그리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 용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때마침 AI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요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 양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 전쟁 종전 상황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긴 한데 이런 초유의 복합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큰 혼란 없이 슬기롭게 위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모두가 겪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약간의 효과가 있어서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중에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두 척을 빼고 모든 선박들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한 척은 지금 빠져나오는 중인데 위험 지역은 거의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고 또 해수부, 외교부, 국정원 이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애쓴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중장기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서 앞으로는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더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같은 장기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소소한 문제라고 보여지긴 한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 또는 소비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좀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고 해요. 이 수십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요 쉬고 있는 숨어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뭐 조금 특별한 날이긴 하죠.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님 겸 장관님 고생 많이 하시죠. 큰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의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리가 교체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인석 총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이 내각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총리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 이틀이 부족하다 그랬나요? 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어쨌든 363일 된 남모이군요. 36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제 사회를 다시 또 넘겨드릴 건데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끝나고 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정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또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첫 1년 동안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가 사실 정부에까지 들어와서 일하게 된 거는 사실 크게 정말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못 믿으실 텐데 지난 1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쉬우신 모양인데 대통령님께 몇 번 아니 저희가 회식을 한 번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거 참 뉴스고 괜찮네요 이러시죠. 그러고 회식을 하자는 말씀을 회의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안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바쁘게 달려왔고 점심도 뭐 제때 저희가 먹지 못하고 이렇게 쭉 국무회의를 해온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저로서도 참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글로벌 AI 허브 유치하고 의대생들 복귀 또 행정부 내란 청산 자살 감소 광주 전남 통합에서 어제 우리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지방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는 등등의 과정과 성과에 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청년의 삶 해결이라든가 저희 정부가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당으로 돌아가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년 후면 해방 100년입니다.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열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정말 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꿈과 확신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의 황금시대의 첫 장이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을 받들고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훌륭하신 후임 총리와 함께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뭐 많은 일들을 잘 해내셨는데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살자 감소예요. 총리께서 어쨌든 총괄 책임을 지고 여러 국무위원들 또 다른 처청까지 다들 했었는데 지방 정부까지. 하여튼 이
올 연초 통계부터 보면 어쨌든 월간 수백 단위로 자살자가 줄었습니다. 참 자살이란 말 입에 내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목표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연간 15,000명 가까운 자살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한 게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백 명이 목숨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현안 토의부터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경부 차관님부터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장관님 순서대로 발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심 때 이전에 한번 끝내보도록 마지막 회의인데 네. 주재한 총리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가급적 예, 전 시간 전에 대통령님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말씀을 하십시오.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이니까요. 네. 어제는 우리 사회 경제사적으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전 6.29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었고 어제는 6.29 대한민국을 초격차 강국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역사적인 선언을 한 날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90도 큰절입니다. 그것은 기업 대표에 대한 큰절이자 고생한 국민에 대한 큰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국민을 위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히 뭐 서로 칭찬하는 모드인가 봐요. 어제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된 지역과 지방에 대한 축복이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다 그런 놀라움에 더해서 이제 벼락치듯이 다가온 HBM 반도체 초강국이라는 현실은 역사의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 참석자 그 제안대로 이 반도체 초강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AI 공장 수출 국가, 피지컬 AI 다크 팩토리 수출 국가로 가자 하는 그런 비전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6월부터 착착 전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 1등 만들기 선도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결단 그리고 우리 국민들 기업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도 전북은 좀 더 신경 써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바로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정책 발표 때문에 뭐 잘된 데는 또 잘된 데대로 그러겠지만 또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또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또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단 주요한 거 몇 가지를 하고 지금은 AI가 중요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니까요. 동네에서 너무 소소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재경부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 동향입니다. 미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상호 공격 중단, 6월 30일 회담 개최 합의, 이거는 밤 사이에 이란 외무부에서 수일 내 회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좀 어서티가 있는 상황입니다. 등으로 유가 70불대 초반, 환율 1,540원대, 국고채 금리 3.7%대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충격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비상경제 체제를 가동하고 추경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OECD 최고 수준인 전분기 대비 1.8% 성장을 달성하고 주요 기관들도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으로 큰 폭 상향 조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1월과 4월 중에 1,027억 불의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 건전성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유 대체 수입선 확보, 나프타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석유류 최고 가격제 유류 인하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도 완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지속, 청년 고용 등 고용 둔화, 환율 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응 방향입니다.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입니다. 석유화학 제품 원료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나프타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는 7차 석유류 최고 가격 리터당 150원 인하,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 등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하반기 중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AX 등 산업 전환 고용 안정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별로 제조업 등 고용 부진 업종별 대응 과제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금리 쪽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및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 평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MOU 체결 이후에도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전반적인 도입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입 물량도 회복세입니다. 7월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 확보하였으며 8월 원유 도입도 빠르게 상승하여 이미 90% 이상 확보 중입니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민생 품목 등 필수재 공급망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미스매치에 따른 간헐적인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지난 토요일 0시부터 최고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6차 최고 가격 대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휘발유 1,961원, 경유 1,952원으로 지난 금요일 대비 리터당 45원이 인하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아직 주유소들의 재고 소진이 일정 시일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주부터 본격 하락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응 계획입니다. 수급 안정 상황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 불편,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원유의 경우 현재 3단계인 경계 단계를 2단계인 주의로 낮추고 LNG는 주의 단계를 전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수합, 나프타 대체 수입 확대 지원 등의 조치는
6월 30일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남게 되는 중동 위기에 따른 완정화 조치로는 납부타 석화 제품 수급 조치하고 최고 가격제만 남게 됩니다. 수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의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서 납부타와 석화 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일단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부가 실시 중인 공공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입니다. 리터당 150원 인하했던 최고 가격제는 국제 유가 및 제품가의 가격, 국제 제품가의 가격, 또 민생 부담,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제 시기를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 인하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착한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가격 안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홍보와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정산위원회 가동 등의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동 위기를 계기로 확인된 자원 공급망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확대 등 산업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민간이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원유 도입은 7월은 100%, 8월도 뭐 9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량은 다 확보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은 꽤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사실상 봉쇄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탈출하는 수준이지 자유롭게 통항은 못하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도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뭐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 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죠? 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처럼 계속 봉쇄돼 있더라도 그럼 앞으로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우선 중동과 비중동산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동에서도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원유 도입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UAE의 푸자이라 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조치해 주신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조치로 인해서 거기에 더해서 정유사하고 수합을 했던 제도까지 엮여지다 보니 미국산을 중심으로 한 비중동산 원유 수입들이 확실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우리가 75%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70% 정도 했었어요. 네, 지금은 어때요? 확 줄었겠네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나오는 것은 호협을 통과해야 되는 의존도. 예, 중동으로만 따지면은 한 50%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건 홍해 쪽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빠져나와서 대체했고 사우디 수입은 예, 푸자이라 항으로 해협 바깥에서 그렇습니다. UAE 원유로 공급받고 있다. 예, 그 푸자이라 항은 지금 좀 설비 한계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 계속 증설하고 있다는 거죠.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 계획 중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해협의 그 봉쇄나 이런 것들에 따른 구조적 위험은 많이 완화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거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도록 대책은 계속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한다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2부제면은 홀짝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반은 못 탔다는 얘기인데 5부제로 하면 5일 중에 4일 하루, 5일 중에 하루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무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거 5부제나 10부제나 아니면 이제 해제하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커요? 이게 약간 이게 지금 어쨌든 완화돼서 정상화돼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제되는 과정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 지금 해도 별로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풀어줘도? 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쪽으로만 따지면 5부제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 앞으로 이렇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 10부제, 뭐 5부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공직자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이제 시범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완화되는 때는. 예, 저희 공직자들이 차마 아예 없애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대통령 그게 기후부에서 하는데 말씀대로 연료 소비량은 좀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네. 아직도 이 에너지 위기가 완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공공이 먼저 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조금 아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부제라고 이제 뭐 이런 제재를 하잖아요. 제재하는데 좀 힘드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데 이제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거기 우리는 아주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내 말이에요. 이 실효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 이게 뭐 관료제 그냥 매뉴얼입니다. 정책실장 이쪽에 그러니까 관료제 매뉴얼인데요. 네. 대통령 정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이게 약간 고식적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지금 단계를 쭉 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릴 때도 한꺼번에 안 되는 건데요. 네. 전체적인 판단이나 이 에너지 수급이나 이런 데서는 별 아무 실효성이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다 풀어주는 걸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악화되면 모르겠는데 완화되는데도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싶은데 이 차량 2부제, 5부제 때문에 공직자들 그 편법 쓰다가 지금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날아갔잖아요. 뭐 그게 잘못한 건데 정했으면 따라야 되지만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로 한정해야죠. 이것도 그냥 풀어줘도 문제 없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금융위.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정반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국내 기업 실적 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AI 모멘텀 관련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면서 지난주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은 유가 하락 흐름에 연동되면서 금리도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영향으로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12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39조 원이 지원되었고 업권별 상생금융 노력이 지속 추진 중입니다. 석화기업 나프타 수입 지원 관련해서 세 번째 사례인 대한유화에 대한 신용장 한도를 6천만 불 상향합니다. 민생 실물 부분에 긴급한 자금 수요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저신용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중저신용자 전용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이 6개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6월 29일 출시되었고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P12O 발행을 직접 발행 방식을 통해서 수수료를 절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태 이후에 설립돼서 23년간 추심 활동을 이어온 상록수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유동화회사 고유 세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전수조사 점검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회사들과 협의해서 45개사가 1조 원 규모의 채권을 세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그동안 힘드셨던 10.8만 명의 분들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청년 미래적금이 출시 5일 만에 신청 인원이 1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지난주까지의 실적이고요. 어제 39만 명이 추가로 신청해서 누적으로는 153만 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가 해제돼서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어느 요일에나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 모두가 선착순, 예산 제약 이런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7.4조 원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청년 미래 적금은 원래 예정된 그 예상 가입자 예산으로 준비한 게 몇 명이라고 그랬죠? 320만 명이 320만 명. 그 넘어도 다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어쨌든 최소한의 신청만 하면 현실적으로는 한 450만 원 가까이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청년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전에 어쨌든 저는 이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한테 가혹하게 그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이걸 없애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이 정리를 하기로 했던 게 뭐였죠? 캠코입니다. 캠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해봤더니 약간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준 세워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코 공적 영역이 가지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오늘 여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것도 좀 관심 계속 유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입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 생계위기 상담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16주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동향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요 의료제품에 대한 재고 현황 조사 결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중동전쟁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입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의 정기 안내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 판정해서 생활지원, 취업지원 등 총 163종의 사업에 대해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기 안내에서는 53만 가구에게 79만 건의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 등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절차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연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6월 4주 기준으로 복지 위기가구 24만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13만 7천 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자리 전담반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보완 과제 그리고 업종별 고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등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구 구입 그리고 특수학교의 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통학비 지원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복지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 중에 소위 천수를 못 누리는 경우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노동부 장관님 스트레스 확 쌓이죠 갑자기. 최근에 추락사고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주말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산재 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포함해서 지금 그 이런 좀 사망 유형 그러니까 자살, 산재 사고, 교통사고 이건 뭐 일종의 과실인데 이제 범죄로 인한 뭐 살인 피해 뭐 되게 이런 그다음에 이제 재난 사고 그다음에 여름 뭐 물놀이 같은 이런 우발적 사고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제가 이 각 유형별로 사망 피해자의 숫자 변동 추이를 좀 조사를 좀 하라고 지금 제가 청와대에 지시를 해놨는데, 일단 경찰청 혹시 나오셨어요? 예. 요새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는 좀 어때요? 교통사고 24년에서 25년도에 조금 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그게 그냥 맡겨놓고 통계만 내는 게 아니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겠죠. 예. 구단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형별로 좀 찾아보면, 제가 전에 고속도로나 도로, 국도 이런 중에 사망사고 나는 데가 똑같은 데가 거의 비슷하게 다 재발하잖아요. 예. 다발하는 장소. 네, 다발 장소가 있기 마련인데, 사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자꾸 난다는 거는 우리가 대비를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일본은 뭐 커브가 심하다든지, 그러면 과속 못하게 하여튼 영안되면 과속 방지턱이라도 만들고, 옛날에 그 가짜 경찰도 세워놓고 막 그랬는데 아니면 실제 단속을 하든지.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부처청 중에서 이 총리께서 그만두시니까 이제 저쪽에다 거의 총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총리께서 그러면 미리 숙제로, 네네. 예습 숙제로, 이제 사망 유형별로, 예를 들면 자살, 산재도 예를 들면 뭐 추락 사고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발생하는지도 분석하고, 그걸 각 부처청에서 각별히 관리를 좀 해주세요. 검찰청 나오셨죠 지금? 혹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범죄로 인한, 고의 범죄로 인한 사망.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 같은 걸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워낙 요즘에 이제 강력한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특별한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경각심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고독사나 이런 것도 그 방치된 그 사망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며칠 있다가 발견이 됐다 뭐 그런 거, 복지부 장관님. 그런 그 유형들도 혹시 요즘 좀 보도나는 건 좀 없던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 싶은데. 고독사 통계가 25년에는 한 3,900명, 4,000명이 좀 안 되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했는데 방치돼 있는. 네, 혼자 있다 사망하는 사망했으니까. 경우입니다. 네, 방치 사례도 일부 있지만 혼자 있다 사망하면 시간이 문제, 어쨌든 잠시라도 방치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어쨌든 뭐 그거는 이게 편수를 못 늘리는 건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사망자를 좀 줄이기 위한, 자살은 잘 관리해서 어쨌든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산재도 좀 줄긴 했죠. 오늘이 6월 30일 올해 반기 마지막 날인데 뭐 특별한 대형 사고가 없다면 퍼센테이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노동부 장관께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뭐 줄은 건 사실인데, 줄었는 중에서도 왜 덜 줄었냐냐 이 말이거든요. 대통령 말씀처럼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더 열심히 대통령님 뭐 짧지만 2주 동안 이제 관련 부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제 자살 관련돼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대책을 만들고 또 여러 부처들이 협업을 해서 이 원인을 분석하는 걸 좀 굉장히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이나 청년 부분들은 더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유형들의 좀 데이터를 보고, 사람의 목숨 관련해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유형과 그리고 어느 시기에 왜 많은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는지를 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자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유형을 다 모으고 각 부처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데이터랑 AI 넣고 유형 분석해서 제대로 저희가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사람을 목숨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범죄든 뭐 어쨌든 과실이든 자살이든
아니면 우발적인 뭐 재난 사고든 이게 사실 우리가 대비하는 데 따라서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마음 안 쓰고 방치해 놓으면 확 늘어난다고요. 그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살 문제의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확 줄어든다고 그때 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예를 들면 희망을 얘기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겠다 싶으면 절망이 줄어들면 자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좀 이렇게 의도적인 노력에 따라 충분히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방임을 해가지고 무관심해서 살 사람이 죽는다 그런 일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어쨌든 요거는 좀 각별히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우리 청와대에서 챙기고 있긴 한데 각 부처가 결국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다음 해외 상황 관리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최근에 다시 무력 충돌이 벌어짐에 따라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핵 문제 관련 후속 실무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오늘 카타르에서 그 회담을 개최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항의 에너지 관련 공급망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강조하신 대로 장기적 대응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는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기존의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조속히 회복 또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외교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제가 1년 동안 회식도 한 번 못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밥은 한 끼 드리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원수 때문에 오늘은 국무위원들까지만 숫자를 좀 제한해가지고 점심 준비했다고 하니까 생색은 내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상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 이제 마무리되는데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매우 신속하게 체제를 갖춰주셔서 저희들이 그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다 상당히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최고 가격제, 매점 매석 금지, 공급망 다변화, 전쟁 추경 편성, 피해 지원금 다 저희들이 다방면적으로 대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이 물가 안정이라든가 공급망 개선 등등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 발표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님이 또 미래지향적인 또 큰 과제들을 집중력을 갖고 좀 집중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중동 전쟁의 국면이 한 단계 변하는 상황이어서 이후로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회의를 대통령님 주재하시는 회의보다는 비상경제는 총리와 내각 중심으로 하는 회의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부처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뢰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본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공동행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단체 협상은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왔었고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협상 허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사업자의 98.2%를 차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참여하는 단체 협상의 경우 공정위에 통지만 하면 심사 없이 담합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것입니다. 협상 상대방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고 공정위의 통지 즉시 5년간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비자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기업이 포함되는 단체 협상의 경우 소기업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와 관련된 최소한의 신고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수리 후 3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이들 중기업 단체가 대기업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상대로 할 때만 단체 협상, 단체 행동을 허용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 협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자 이익의 침해나 공익 침해 같은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클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후 통제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됨을 명확히 해서 중소기업의 법적 부담은 최소화하였습니다. 허용되는 행위 유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간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 지역 등에 대한 합의와 정보 교환이 모두 포함되고 공동 납품 거부와 같은 단체 행동까지도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는 제외하고 보이콧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와 같이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강한 사후 통제 장치인 임시 중지 명령 부과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들이 담합으로 처벌될 우려 없이 단체 협상,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대등한 협상력을 통해 약자가 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앱 입점 상인들이 배달 플랫폼과 수수료, 정산 주기 등의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하기 위해 단체 협상을 활용할 수 있고 하도급 기업들도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행동을 허용하는 대상은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 및 소속 노동자, 설립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법원 판결 및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 및 소속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무 제공자들입니다. 이들의 단체 행동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공정위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법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를 아주 잘하셨군요. 어쨌든 이 단계를 보장하되 담합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잘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소위 개혁 조치를 할 때는 이걸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의의 권한을 가진 선의인 사람들인 경우는 사실 제도가 필요 없어요. 잘할 테니까요. 철인 지배가 사실 제도를 필요로 하지는 않죠. 그런데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게 제도인데 악용되지 않도록 또는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법제화하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라도 무슨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온갖 개혁 조치들이 결국 입법으로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입법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사실 못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라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다른 부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법률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규칙 뭐 예를 들면 업무 지침 뭐 이런 게 쭉 이제 미개별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칙이 있겠지만요. 이 모든 건 반드시 법으로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 법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죠. 뭐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그런데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그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요. 헌법 원리상. 그래서 입법이 안 되더라도 잠정적 조치로 예를 들면 뭐 지침을 만들든지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만들든지 불령을 규칙으로 뭐 불령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업무 지침 같은 걸로 충분히 일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금지되지 않았다면. 예. 다른 부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권한 행사를 법률의 취지에 맞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법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지금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공직사회 전체가 얼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무위원들의 판단에도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법이 없으면 안 하고 싶어.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거나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그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잖아요. 자유로움. 물론 한계가 있긴 하죠. 남용하면 안 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을 충분히 발휘하면 좋겠어요. 법이 입법될 때까지 최소한 수개월 또는 뭐 몇 년씩 특히 뭐 상임위가 야당이라서 뭐 안 하고 태업하고 이러면 아예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아예 못 하고 지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1년 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면 좋겠어요. 법제처도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가지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먼저 대통령님 말씀이 있으셔갖고 네. 각 부처에서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저희가 전수조사했습니다. 아, 그래서 전부 다 스크린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나 이렇게 고시 같은 것으로 지침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출연해서 각 부처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각 부처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그 불수용 이유로 제기하는 게 예산 획득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법률에 의한 뭐 정책이나 업무가 아니면 예산 배정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예산 획득이 어려운 실질적으로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것도 법인데 법규잖아요. 예,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법률에 의한 것과 시행령에 의한 것이 같은 법규인데 예산 배정에 차별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차별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발굴했을 때 이제 한계 있는 제한된 그 예산을 아무래도 그 모든 그 새로운 사업에 다 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처도 이 점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어요. 네. 난 저 법제처장의 말씀이 약간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걸 늘 이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산 법률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다 일치하면 좋은데 근데 입법으로 뭐 세상의 모든 행정을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입법은 큰 소위 말하면 틀을 정하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긍정적 상황을 위해서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거 이거는 행정의 재량이거든요. 행정의 특성이잖아요. 능동성, 재량성, 그다음에 공정성 뭐라 하더라 내가 잊어버렸는데 일단은 행정행위를 하면 일단 유효하다. 공정성이라고 공정력이라고 그러나요? 공정력 맞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옛날 시험 본 지 오래돼가지고. 공정력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법률에 의한 것만 예산이 편성된다. 이거는 저는 도구마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과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건 칸을 넘어선 얘기 같습니다.
그럼 점검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법률에 좀 더 규정을 해야 안정성을 꾀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불령 등을 통해서 또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구분토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 우리가 입법부에서 하라고 한 거 명시적으로 해도 된다고 한 거 아닌 일을 왜 해? 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뭐 그 예산 심사권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원론적으로 입법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집행 예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행정이 경직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행하게도 사법국가화의 한 경향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다 법률에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는 해도 된다. 이게 행정의 대원칙인데 법에 없는 거 하면은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수사하고 감사하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안 하는 거예요. 행정의 적극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적극 행정을 권장한다고 무슨 온갖 가지 조치를 한다고는 하면서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과거부터 해오던 일이거나 누가 시킨 거 아니면 절대 안 한다. 나중에 자기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추격은 가능한데 선도가 불가능합니다. 사례가 없는 거 안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한 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요. 왜 그걸 묻습니까? 그게 정당해? 바람직해? 효율적이야? 라고 물어야지. 누가 했어? 해서 뭐 실패 안 했어? 이렇게 하면 1등 못 하잖아요. 우리 총리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사례가 있는 일을 하면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따라가는 거죠. 일들을 해야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전 세계가 이제는 따라오는 추격자로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뭘 하지? 이렇게 보는 상황이 돼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사례가 없는 거를 새롭게 우리 구상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입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행정이 하는 거예요. 좀 더 능동적으로 각 부처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1등 국가가 됩니다. 네. 2등 국가가 되면 안 되죠. 맞는 말씀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요즘 좀 지나쳐서 문제지만은 행정특권, 즉 Executive Privilege라는 이름으로 의회 아닌 이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 불문법 국가라서 더 그렇죠. 근데 입법 우리가 한계에 좀 안 갇히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네, 다음 진행하십시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해당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하고요. 중기부 안에 보고가 있습니다. 중기부 마지막 중기부 장관. 네. 중기부 장관으로 드리는 보고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 TF를 만들고 함께 그 안을 만들어주신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방안을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협의 요청권 부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적 위치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결사체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에 대한 의견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도 힘의 그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고요. 여기에 중기 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TF를 통해서 단체 협상 행위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단체적 계약 체결할 때
거래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권리, 즉 협의 요청권 부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이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중기부에 조정 신청을 해서 협의 요청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와 함께 마련한 담합 배제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협의 요청 관련 행위들은 담합 예외가 적용될 것이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와 공정거래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 요청권 부여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지금 한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들 간의 제로섬 게임, 즉 일부 언론에서 을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을들의 전쟁을 을들의 연대로 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시장으로 나오면 소비자이고 이 소상공인은 비임금 노동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특히 내수 부진은 동네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등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영업자의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을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들의 최종 이득을 보는 상대와 같이 협상할 수 있다면 만약 그를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제로섬 죽고 살기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단초가 마련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번 공정위에서 그동안 화물연대, 건폭몰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자 활동을 마치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는 관행들이 없어진다면 어쩌면 이를 통해서 희생됐던 많은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이 법 제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옛날에 건폭 수사 해가지고 건폭 수사가 그 사람들은 아직 수감된 사람은 다 나왔죠? 네, 그때 8.15 특사로 우리 정부 첫 번째 사면으로 나왔고 나오지 못한 분, 형이 확정되지 못한 분 제하고는 다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고 양해동님이 자기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왜 이런 공정거래 위반, 그 다음에 담합 이런 것으로 조사받는가 이런 것들에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그래도 노동법을 나름 연구했던 사람인데 노동쟁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게 속된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때를 지어서 무리의 힘으로 위력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서 뭔가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소요죄, 그다음에 반란죄 이런 걸로 처벌했단 말이에요. 노동법이 생기기 전에. 사회법 원리에 따르면 사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교수형, 총사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노동조합법이 노동관계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단결, 교섭, 행동권이 생겼는데 이거를 건설 노동자들이 왜 때를 지어가지고 저 업주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왜 추가로 돈을 받아냈냐? 이 공갈 이런 걸로 좀 처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 난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법원에서 임금이라고 다 판정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뭐라더라 무슨 비? 예, 그게 있어요. 자기간에 관리 비슷한. 그런데 그걸 받는 걸 다 처벌을 했는데 그거는 임금이라고 하면서도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임금을 더 받거나 요구를 한 건데 그거를 폭력행위로 처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시 국가로 되돌아갔던 거죠. 어쨌든 잘 정리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해야죠. 네, 그래서 이번 이 법이 제정되면은 그동안 그러한 그야말로 불공정한 관행들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기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을들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쨌든
단체로 힘을 모아서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게 해서 그 사회 발전, 경제 발전을 사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독점하고 그다음에 과욕을 부리게 되고 어쨌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사회가 발전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그렇습니다.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마침 청와대 수석도 같은 조직 출신 아닙니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발전 종합계획을 행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사회연대 경제발전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민선국이 지방자치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지만 실제로 사회연대 경제 종합계획이 실행되는 것은 지방 정부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팔로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 환경 등 적합사물을 발굴, 또 우수 모델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17,000건의 위탁사무 중에 약 5%를 이 사회연대 경제 기업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53%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탁 우대 방식과 선도 사례를 담은 안내 지침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로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 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 컨설팅, 사업화 자금, R&D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서도 선도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지역 중심 통합 돌봄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 지원 협의체 등 지역 내 돌봄 통합 돌봄 거버넌스에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 모델도 개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남양주 별내의 위스테이와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신규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햇빛 소득 마을을 연 700개 이상 차질 없이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농촌형 조직 500개소 이상 육성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과 현장 경험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마련하고 청년 마을, 청년 기업 지원도, 청년 마을 기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기금 조성과 투융자 사업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임팩트 펀드 조성과 대출 규모 확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4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통합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세와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20개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태리하고 그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쨌든 이태리의 협동조합 사회연대 경제 분야를 서로 협력하기로 네, 했잖아요. MOU 작성을 네. 했고
제가 저 시장을 할 때도 이 대리에 그것 때문에 출장도 가봐서 네. 현장도 봤는데 이 대리 북부에 무슨 주더라? 트렌티노주 말씀. 네, 거기 말고 협동조합이 아주 많이 발달한 주가 스페인에. 도레노인가요? 스페인. 스페인은 몬드라곤. 몬드라곤인가? 네. 어쨌든 이 사회연대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개 한 8%, 10% 뭐 이런 선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한 1% 되나요? 저희 0.2%? 예, 저희는 1%가 채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번 계획을 통해서요. 그래서 2030년까지 EU 국가의 평균인 그러니까 GDP 6% 내지 7%까지 그러니까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35년까지는 EU 내에서 사회연대 경제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와 같이 GDP의 10% 규모까지 이 사회연대 경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사회 공동체에 매우 도움이 되잖아, 그죠? 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의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거기에 도움이 되고 임금을 받고 이게 주류이긴 한데 아니면 창업을 하든가 이게 주류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구성원 모두가 대등하게 동등하게 모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경험과 좀 의지라고 그럴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안 돼요. 원래 동업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분야가 인허가를 통해서 그냥 이익이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인허가를 통해서. 그게 이제 공공 서비스죠. 대표적으로. 저는 무슨 개발 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게 좋다. 특정 기업한테 허가 내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개발 허가 내주고 다 이익 다 업자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익이 인허가 자체로부터 생기는 것들은 구성원 가능하면 다 대다수 아니면 어쨌든 한 개 회사보다는 여러 사람이 갖는 게 공익에 부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이익으로 만들기보다는 공동의 준공적 이익으로 만드는 게 공동의 이익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연습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도 그냥 어디 학원 만들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공공 서비스 같아요. 여기 지금 제일 먼저 써놓기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히 뭐 지금 이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성남시장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퍼졌는데 지금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공 서비스 위탁받는 게 이권 사업이거든요. 가로 청소 이런 거 하나 인가받으면 권리금이 막 몇십억씩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요즘도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익 약해주고 하니까요. 근데 그걸 사실은 청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일을 주면 산정된 인건비가 다 그 일하는 사람한테 갈 텐데 꼭 특정 업자한테 시장 친구, 군수, 삼촌 이런 데다 줘가지고 거기서 띄어먹고 거기서 일을 시키니까 이게 부조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착취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좀 확대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힘을 쓰면 실어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 수장의 의지 문제거든요. 얼마나 청탁 많이 받았겠어요. 선거 때 도움도 많이 받았을 거고.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좀 각별히 좀 힘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모범적 사례를 가지고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그 새로 단체장 당선되신 분들한테도 적극 안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 재정 인센티브를 좀 세게 만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비율 사실 늘리자고 마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성남시 시장 할 때 성남시가 거의 전국의 공공
이 사회경제 내 경제의 몇십 %를 차지하는 대통령님이 거의 처음으로 하신 네. 거죠. 그걸 따라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나중에 쓱쓱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뭐 시흥 같은 데가 좀 남아 있어요. 네. 그 후에 뭐 정부에서 인센티브는커녕 오히려 제재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수사하고 이러니까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거 어쨌든 확장해주면 좋겠고요. 그 뭐 돌봄도 그렇고 할 게 참 많습니다.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거든요. 애정 가지고 하는 거하고 뭐 임금 받고 막 시켜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공공 서비스 질을 올리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훈련하고 또 교육도 되고 활동가가 생겨나고 그러면 이제 민간 영역을 확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대통령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처 장관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연대 경제 조직 안에 지금 현재 재정으로 보자라면 사회적 기업 부분에 가장 많은 지금 그 지원이 가고 있고요. 우리 기획처가 소관하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지금 뭐 노동부 다 이제 지금 이제 마을기업이라든가 다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 협동조합만 해도 올해 한 14,000개가 있는데 여기에 한 14만 명 정도가 지금 취업자 수인데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한 66%가량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도 매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대통령께 보고도 드렸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협동조합의 날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감안해서 내년도 이제 예산이 현재는 1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연대 경제 예산이 한 1,46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사연대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각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것도 많이 늘려주시고요. 약간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무슨 강남 어딘가에 그 생활 폐기물 그 월급 임금 띄어먹었다고 그래서 전수조사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지시를 하면서 까먹은 게 있는데 생활 폐기물 조사를 하라니까 생활 폐기물만 조사를 하고 가로 청소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 청소 부분도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혹시 그 받으셨어요? 조사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그건 좀 어땠어요? 제가 지금 오후에 보고를 받고 오늘 오후에 받겠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마쳤다는 것까지만. 어쨌든 이게 꽤 있을 겁니다. 그것도 중간 띄어먹은 게 띄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띄어먹으라고 원래 하는 거거든 그게. 어쨌든 그런 일 안 생기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특정인이 중간에서 띄어먹습니까? 뭐 한 게 있다고? 그 보면 너무 황당해. 아니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잖아요. 공공 서비스를 줬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왜 중간에 꼭 하나 걸쳐가지고 거기서 띄어먹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건 대폭 좀 늘리면 좋겠어요. 사회적 경제 영역은. 네. 해당 보고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 홍보 영상 상영 순서입니다. 그런 거 또 있어요 오늘. 금융위원회 영상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 국정홍보점검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청년 미래적금 홍보 동영상 쇼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마도 청년 미래적금 상품이라는 게 주 고객이 청년인 만큼 이 홍보도 정부 부처의 언어가 아니라 청년의 언어로 그다음에 정부 부처의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방식으로 한번 소통해보자. 이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찾는 입시 진로 상담 유튜버들과 또 재테크 또 전문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함께 참여해서 자산 형성 관련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토크하는 그 과정의 정책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본편은 굉장히 깁니다. 20분짜리인데 그래도 20만 회가 조회가 됐고요. 오늘 보실 거는 20분이 아니라 쇼츠로 짧게 한 건데 그건 한 90만 회 조회가 돼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청년들이 이 필요한 정보를 자기들이 어떻게 좀 그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지 아마 그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20만에 하니까 그랬다가 90만에 하니까 이렇게. 청년 미래적금 19세부터 34세까지 한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월 50만 원입니다. 만기는 3년입니다. 그럼 혜택이 뭐냐?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 없는 것만 가지고는 살짝 서운하죠? 뭘 줄까요? 뽀찌?
뽀찌를 떼주는 직관적으로 금융위에서 하는 건데 뽀찌를 떼준다는 게 미친 적금 뽀찌 떼줄만 해요. 자, 청년 미래 적금이면 뭘 떼주죠? 기여금을 줍니다. 기여금. 이 기여금은 최대 12%를 얹어줍니다. 내가 50 넣을 때 한쪽에서 월에 6만 원이 6만 원을 넣어줍니다. 같이 들어간. 오. 미국의 S&P 500의 과거 평균 수익률이 12.2%입니다. 일반 적금을 해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19% 나와야 돼요. 19% 차이가?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요. 처음 만나는 친구 안녕하세요. 혹시 청미적 국가에서 없어요? 나오신 분 아니죠 오늘? 그만큼 사실은 전문가분께서 보셨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적금 상품이다 이거는. 네, 잘 만들었네요. 네, 다 마쳤습니다. 예. 20분 아닙니다. 예. 각오를 하고 있는데 짧게. 이번에는 그 국민 여러분 실시간 의견 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지난주에서 두 번째 국민소통의 시간입니다. KTV 또 이재명 TV 채널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보내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먼저 모두 말씀 관련입니다. LTA님이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100년 대계라고 의견을 주셨고 유저지 M님은 새벽 총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전쟁 관련입니다. ZX님이 2부제 탈출 야호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또 휘발유 가격 관련해서는 NK님이 100원이나 낮아졌다고 하시고 고양이님은 휘발유 값이 아직 안 내렸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산업부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뭐라더라? 착하디 착한? 이제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착하디 착한이 2개가 됐고 이제 최고 가격제가 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7월 말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신 거예요? 예. 안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덕이 홍시님 등 많은 분들께서 KR2심 사기 사건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요. 이 건은 아마 경찰청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되시면 아마 추후라도 사기 사건? 뭔 사기 사건? KR2심 폰지 사기 피해라고 본인 사기? 폰지 사기라고 폰지 사기. 네. 전국에 한 2, 3만 명이 아마 이런 사건에 노출돼 가지고 날벼락 맞았다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혹시 이거 수사하고 있는지 한번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폰지 사기 요새 그 옛날 피라미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형식. 다단계. 예. 요즘 수사 혹시 뭐 상황들 아는 거 있으시면. 예, 그 구체적인 제가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뭐 그런 게 있나 본데. 예. 예. 아마 외국인 관광객들도 아마 이심 판매 때 몇 킬로 해가지고 수출할 때 다단계 사기 의혹이 있다고 아마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 포함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 이 정도에서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